요즘 진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좀 주고 계세요. 정광호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제가 하면서 느꼈었던 약간의 팁,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씩 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 같아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오늘도 정말 유명하고 정말 유능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종목을 잘 보시면 마켓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마켓을 보시면 또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양쪽이 다 되시는 분입니다. 정광호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주 광란해 2020년대가 펼쳐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바닥에서 꼭 올라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하고의 차이에서 그럼 과연 그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86번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한 10여 년 정도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좀 좋은 내용 많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펀드 매니저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86번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86번가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펀드 매니저분께서 유튜브를 하시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86번가는 별 뜻이 없습니다. 별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미국에 있었는데 예. 그때 살았던 이제 주소지가 86번가에서 그냥 그걸 갖다 썼고요. 86번 스트리트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신 거군요. 네. 퇴사를 하고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유튜브 사실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주말에 TV를 보면서 와이프하고 그 소파 이제 앉아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을 넘어섰다. 그걸 가지고 제가 또 이제 뭐 지금 오늘도 겪으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이제 나가서 말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간단하게 녹음해서 올려보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올린 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펀드 매니저를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니저로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시는 느낌과 이제 매니저가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눈,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동일한데 근데 펀드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펀드들이 다 각각마다 개별적으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는 뭐 절대 수익형을 해주면 좋겠다 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벤치마크만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뭐 간단한 사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하려면은 전략을 이렇게 짜야겠구나 로 이어지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그냥 뭐 제가 잘 모르겠는 분야면은 그 분야는 안 하면 되는 거고 자신 있는 분야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서 경쟁력을 갖추면 되는 그렇게로 된 것 같아서 사실 좀 마음은 지금이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텐데 펀드 매니저로서 바라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 종목을 스캐닝을 하고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수가 좀 많아야 될 테고 지금은 아무래도 그때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종목을 깔고 가지는 않게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종목 수가 줄어들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제가 알기로 펀드에서 뭐 80에서 뭐 100종목 좀 넘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들이. 제가 몇몇 그런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개별 종목을 몇 개 이상 샀을 때 분산 효과가 나느냐라고 하게 되면 15개 이상이 되면 일단 분산 효과가 그때부터는 사실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다르긴 한데 25에서 30종목 이상이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이제 마지널하게는 그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된다. 15에서 16, 17이 넘어갈 때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너무 많은 종목을 안 가져가셔도 되고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 정도만 되어도 사실 분산의 효과는 거의 충분히 누리시지 않을까인데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20종목을 사셨는데 네. 그게 가령 전부 다 자동차 부품 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분산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섹터라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분산돼 있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 종목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당장 하시는 건 아니실지라도 지금 한다면 몇 개 정도로 얼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선호를 하는 것 자체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아주 현실론으로 들어갔었을 때 네네. 이제 펀드 매니저는 직업으로 하니까 계속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주말에는 가족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하시는데 한 달 동안에 내 종목을 하루에 하나씩 본다 그러면은 한 번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잠재적으로 사고 싶은 관심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것들까지도 연구를 하려고 하면 종목 수가 되게 많게 되면 네. 오히려 이거를 관리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랑은 사실 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희 이제 짠소리 500년 시청하시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좀 성공하실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종목 투자를 하셔가지고서 꼭 2배 수익이 나는 종목을 하나는 만들어 보셨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 2배가 되기까지 그 종목이 막 상한가만 가서 가진 절대 않을 거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 그 시세가 반영이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는 걸 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주식 하시다 보면 뭐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아니면은 뭐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나중에 가면 쌓이면 노하우가 쌓이면 쉽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악재가 나올 때 버티고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영역인데 그거를 이제 2배 가는 종목을 한번 겪어보시면 그런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늘 가지는 질문이 다양하게 이제 일단은 전체 섹터를 한번 싹 둘러보고서 투자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는 정말로 내가 전문가의 하나의 섹터를 깊게 보고서 투자라는 게 나으냐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작은 산업이라도 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아주 해박하게 끝까지 한번 다 알고 나면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 와,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그 성공 요인이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산업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과정에서 그 희로애락 그걸 다 배울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게 개인 투자자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극복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나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지 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한 번씩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할 때 느끼는 게 어떤 종목이 되게 좋으면 여기에 대해 너무 확신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절대 팔기 싫은 종목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럴 때에 오히려 약간은 팔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좀 산업 보일 때 저건 절대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생겨난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까지도 이 정도로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게 한두 개라도 나오면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 투자 하실 때에도 좀 가장 싫어하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증시가 되게 좋았다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 조금 반등을 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뭐 무조건 오늘부터 1일 법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과거는 잊으시고 무조건 오늘부터로 내가 새로 짜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멘탈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저 이제 스승님이신 저희 이제 라이프 자산 운영의 이채원 의장님께 배운 건데 같이 투자. 제가 엄청 고민이 많았을 때 들어가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돈이 100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가장 지금 가지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짜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지금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나면 여기에 미련이 많이 남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을 이제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악재 투성이인데 그걸 호재로 둔갑시키고 있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포트를 바꾸거나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같아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부터 1일 법칙인데 오늘부터 1일. 그래야지 하긴 그 긴 네, 인고의 네. 시간을 버텨나가겠죠.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겨낼 수가 있을 거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오래 일하셨는데요. 좋은 펀드를 고르는 뭐 꿀팁이라든지 저희가 펀드 고를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일반적으로는 뭐 매니저가 교체가 잘 안 되고 뭐 그다음에 좀 오랫동안 철학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꼈었던 약간의 팁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째로는 너무 규모가 큰 펀드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처음에 펀드를 시작할 때는 100억이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거의 한 8천억대로 올라가니까 저도 느끼는 게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시장을 뭔가 이제 벤치마크를 크게 이기기보다는 점점 시장에 조금씩 수렴해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좀 규모에 따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생각하시는 적정한 펀드의 운용 규모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제일 네. 좋은 규모가 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까지가 네네. 메모에. 그때는 본인이 하기에도 좋고 매니저 입장에서요. 네네. 네. 그냥 매니저 입장에서 또 금액이 너무 작으면 너무 적으면 네. 힘들죠. 또 너무 이렇게 바람에 날리듯이 휙휙 네, 운영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깔고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면서도 또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저의 아픈 과거이기는 한데 아무리 좋은 펀드도 3년 이상으로 잘하는 펀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운용사 중에서 4년 연속 1등을 기록한 회사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M사가 되게 좋았을 때 3년 연속 1등 한 적이 있고 제가 이제 몸담았던 회사가 가장 좋았을 때가 1등, 1등, 2등 이렇게 3년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가 되고 나면 사실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아까 사이즈가 또 좋았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펀드가 좀 무거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좀 이제 부진했던 펀드 쪽에서 이것도 이제 3년 이상 제가 볼 때 부진을 하게 되면 네네. 철학을 지키고 있으면 그들에 맞는 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가오고 있는 올 거죠, 때가, 점점. 네. 그래서 조금 펀드도 좋은 게 있더라도 조금 그럴 때는 교체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또 하나는 새로운 펀드가 사실은 매력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 새로 펀드가 런칭이 되고 얼마간의 동안에는 뭐 포트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 규정에서요. 그게 좀 뭐 전략 펀드가 된다라든지 그 회사에서 아니면 좋은 회사에서 신상품을 지금까지 레코드를 바탕으로 이걸로 잘해보자 해서 내는 펀드다라고 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또 좋지 않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네. 결국에는 3년 이상 잘하면 돈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을 벗어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동성의 힘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감을 갖고서 좀 바라보자라는 그런 조언으로 좀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근데 다 알려주고 가시거든요.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